동맹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의존할 수 있는 동맹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개념을 다 깨버렸잖아요. 좀 전략적이었던 대통령이었다고 하면 중국을 때리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왜? 자꾸 기축통화를 찝쩍거리니까. 그러면 중국을 때리려면 내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건 나 동맹 필요 없다. 내 진짜 동맹은 미국 달러와 기축 지위를 유지하는데 지원해주는 국가. 그게 진짜 동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구구절절한 왜 중국이 미국을 전국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겠는가. 이 시대 변화를 미국이 잘못 이해를 해버리면 21세기 중반을 지나서부터는 세계 패권이 중국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세 정책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보복하거나 같이 맞대응하는 거죠. 중국이 또 84% 때려버리잖아요. 그죠? 싸우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회유하는 어피즈먼트라고 해서 회유하는 거. 아유 그래. 근데 조금만 물리자. 145% 때리지 말고 한 50%만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중국이 정 그러면 중국 기업들 보고 멕시코로 가, 말레이시아로 가, 수출 지역을 조금 이렇게 다변화시켜서 생산 기지도 다변화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럽 시장도 그렇고 중국을 제외한 일본과 한국도 그렇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모든 동남아 국가들이 어떤 상황이냐. 그동안에 미국에다 물건 팔아먹고 살아왔거든요. 대부분 수출 국가 경제입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60%가 수출 중심이니까, 수출 주도니까. 미국을 제외하고 내수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국가가 있으면 한번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미국에 팔지 못하는 제품들을 EU에다 수출한다. EU가 환영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수출을 다변화한다는 것도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만약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화상들을 통해서, 화상 규모가 대단하거든요. 자기들의 물건을 또 판매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들 국가들은 환영할까? 글쎄요. 브릭스가 있지 않냐. 제가 그런 통계를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장기적 관점에 봤을 때 이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Foreign Affairs의 커트 캠블하고 러시 더시라고 하는 두 분이 쓴 아티클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나온 통계를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Underestimating China라고 하는 이 커트 캠벨하고 러시 더시의 아티클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사이즈와 스케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동맹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의존할 수 있는 동맹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개념을 다 깨버렸잖아요. 21세기에 있어서 동맹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제대로 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었다고 하면, 제대로 된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만 좀 전략적이었던 대통령이었다고 하면 중국을 때리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왜? 자꾸 기축통화를 찝쩍거리니까. 그러면 중국을 때리려면 내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일본도 가고 한국도 가고 대만도 가고 말레이시아도 가고 해서 과거에 부시 대통령 이후부터 써왔던 컨테인먼트 폴리시라고 포위 전략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맹들을 조금 더 강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을 갖다가 관세를 때렸으면 동맹의 개념이 훨씬 더 좀 부드러워졌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건 나 동맹 필요 없다. 내 진짜 동맹은 미국 달러와 기축 지위를 유지하는데 지원해주는 국가. 그게 진짜 동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이제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미 상원 하원이 지금 들썩들썩 걷습니다. 제가 상원 하원 청문회 일정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요. 엄청납니다, 지금. 그래서 나중에 그 소식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한번 드릴까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은 때로는 도움이 되었지만 부담스럽거나 심지어 방해물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 모델은 이미 낡았다. 과거에 미국이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해물이기도 해요, 사실은.
돈을 넣어야 된다는 건 재정적인 부담을 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진정한 규모의 이점을 확보하려 했다면 동맹 구조를 관리되는 관계들의 집합에서 군사, 경제, 기술 영역 전반에 걸친 통합된 공동 역량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게는 반도체 해, 세탁기 만들어, 전투기의 엔진 부분 빼고 나머지 다 만들어, 그리고 배도 건조해, ENG, LNG 싣고 갈 수 있는 배도 만들어. 일본에게서는 교세라에서 나오는 세라믹 관련된 우주 제품들 만들어, 로봇 관련된 주요 관절용 제품들 만들어. 이런 식으로 분할을 시켜서 오히려 이들 국가들에게 미국이 조립해서 소비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소비시장으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동맹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우호적이고 중장기적이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의 근본이 되는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잘못 이해했다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맹의 관점을 마치 20세기 때 막 퍼주던 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 무기 갖다 주고 뭐 F-16 16대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구태적인 동맹의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동맹의 개념을 정립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가 아니라 구태를 깨부수려고 하는 데만 집중이 된 마가가 되다 보니 결국은 미국의 위상이 전국적으로 중국에게 뒤지지 않겠는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위 통제형 외교에서 역량 중심의 권력 운용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캠벨과 로시더 씨가 지금 서제스트 하는 건데요. 통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나온 통계 중에서 이미 중국은 부상은 했고 미국은 몰락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끝부분에 가면 전통적으로 미국이 강세였던 분야에서는 여전히 추격자이지만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아시죠? 중국 제조 2025년엔 제조업이 미국을 뛰어넘겠다 하는 플랜이잖아요. 이 덕분에 다음과 같은 성과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첫째, 세계 화학 제품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고, 세계 선박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고, 세계 전기차의 3분의 2 이상을 생산하고, 전기 배터리의 4분의 3 이상을 생산하고, 소비자용 드론의 80%를 중국이 생산하고, 태양광 패널과 핵심 휘토류 이 광물들의 90%를 지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 지배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세계 산업용 로봇 설치의 약 절반이 중국에 이루어졌으며, 이건 미국의 7배입니다. 4세대 원자로 상업화에서 중국은 타국보다 10년 앞서 있고요. 20년 내에 100기 이상을 만들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 100기가 전부 동해안에 설치되는데, 여기 사고 터져버리면 우리나라 서해는 우리나라와 서해는 그냥 끔찍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 정부가 원자료, 물론 SMR 같은 소형 원자료를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미 100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수년 전부터 강연에서 많이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중 FTA 할 때도 기후 환경 관련된 조약만큼은 단단하게 하셔라,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뭐 두고 보겠습니다. 세계 생산을 전면적으로 지배했던 마지막 강대국은 1870년부터 1940년까지의 미국이었다. 그 뒤로는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는 미국에 있는 많은 경제학자들과 정치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분야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자, 또 한 번 통계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 여러분들 옛날 1870년부터 1940년 2차 세계대전까지 미국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전엔 누구였나요? 영국, 독일, 일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들도 결국은 사라지는, 그러니까 영원한 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지금 미국 사람들도 이해를 하는 거죠. 미국의 조야에 뜻 있는 사람들은. 미국 내 관찰자들은 종종 중국의 혁신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서구의 기술을 단순히 복제하는 나라 정도로 인식한다. 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영국, 독일, 일본,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제조 강국은 결국 혁신을 토대로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혁신은 어디서 나오는? 대한민국 정치인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 혁신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국가 주도의 투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뭐를? 혁신을. 과학 분야 투자에서 중국은 이제 미국에 필적할 수준에 이르렀다.
중국의 거대한 인구는 풍부한 인재풀과 경쟁적 규모를 가능케 하고 있다. 최근 정보기술산업단체 ITIF라고 기술단체가 있습니다. 미래 산업 10개 중 6개에서 중국은 세계 혁신의 선두에 또는 그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60%가 중국이 리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업 혁신은, 기술 혁신은 어디로 연결되죠? 군사력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력으로 이미 중국 해군은 세계 최대 규모이고 향후 5년 내에 65척이 추가되어서 총 435척 규모의 해군력을 갖게 되고 미국은 얼마냐? 약 300척이랍니다. 중국 해군의 화력도 급증해서 10년 전 미국 수직 발사 시스템 VLS라고 해서 Vertical Launching System 대비 10% 수준이었던 게 2027년까지 미국을 추월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쏘아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 함대지 함대공 미사일이겠죠. 항공력에서는 아직 미국에 뒤지지만 자국산 제트 엔진 생산이라는 기술적 장벽을 돌파했고 연간 100기 이상의 4세대 전투기를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이 가오리 모양의 그 스텔스기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미사일 기술에서 중국은 세계 선두로 평가된다. 세계 최초의 대함 탄도미사일 가지고 있고 뛰어난 공대공 미사일 사거리 가지고 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재래식 순항 및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나아가서 양자통신, 극초음속 무기 등 여러 군사 분야에서 미국은 이미 선도자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중국은 너무 이렇게 뻥이 센 나라라서 별거 없어 하시겠죠. 이제 경제적인 분야 말씀드릴게요. 시정 환율 기준으로 중국 18조 달러, 이제 19조 달러죠. IMF가 발행한 통계에 보면 18조 달러에 비해서 60조 달러 규모의 경제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구매력 기준으로도 중국의 2배 이상이다.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미국이 호주, 캐나다, 인도,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와 함께 공동의 체계를 구축한다면 이 시장 환율 기준으로 중국이 19조 달러 정도의 규모인데 이들 국가들은 60조 달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의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매력 기준으로는 중국의 2배고요. 만약에 이게 연합체로 제대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리를 했다면 전 세계 제조업 절반을 차지하게 된답니다. 중국보다도 더 훨씬 많은 특허와 학술 인용 건수를 기록하게 되고요. 연간 국방비는 1조 5천억 달러로 중국의 2배 수준이 되고요. 대부분 국가에서 중국을 제치고 최대 교육국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커트 캠벨이나 로시도 씨가 제안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으로 마가를 원한다면 중국을 패는 개념과 함께 동맹의 개념을 다시 경제연합, 군사연합으로 가져가서 미국이 과거에 RCA의 흑백 기술을 소니에게 줘가지고 소니가 컸듯이 중국에게 주지 말고 이런 기술들을 호주, 캐나다 이런 연합국가들에게 한국, 일본에게 주면 오히려 이들 국가들이 더 미국의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될 것이고 구매력 기준, 생산력 기준, 제조업력 모든 면에서 중국을 앞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왜 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엉뚱한 방법을 택해서 고립주의로 나가느냐. 지금 이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력 면에서는 미국 국방산업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투자와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동맹국들에게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양방향의 역량 흐름이 필요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 과잉 생산력에 맞서서 공동 관세 및 규제 장벽 구축하고 산업정책 조정하고 동맹국 시장 점유율을 통합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기술 분야에서는 공동투자 수칙, 수출 통제, 연구 보호 장치를 마련해서 기술 유치 방지하고 공동투자 및 개발을 촉진해야 된다. 이게 세 가지가 서제스천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진정한 마가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관세 145% 때렸다고 해서 보편적 관세 10% 때렸다고 해서 그게 동맹의 의미를 되새긴다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위 그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싱크탱크 중에 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제가 책을 쓰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인용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관세율이 미국 경제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가? 미국 경제 성장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아담 포센 영국 그 중앙은행장도 했고 피터슨 IIE의 연구원도 있었고 이 친구도 역시 그 Foreign Affairs에 기고를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봤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도 뭐 그런 아티클을 한번 찾아보셔서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 경제하는 친구들이, 경제학자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이 얼마나 내상을 입을 것인가 요약해 드릴게요. 2025년 평균 미국 관세율이 약 19%포인트 상승할 걸로 예상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 25% 막 때리고 있지만 한 19%포인트 오르겠다. 1월에 10%포인트 상승보다 높은 수치죠. 당연히. 작년 실질 평균 관세율은 2024년 얼마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2.4%였습니다. 근데 이게 19%포인트 오른다고 하니까 자,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2025년에 1.2%포인트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1.1%포인트 올라갈 걸로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CPI,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3.6%가 될 거로 본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중간에 가서 야 이거 내가 뻥이었어 아니면 내가 이거 그냥 단순히 그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한 협상 전략의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카드였어. 물론 카드를 다 까버렸잖아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손에 뭘 들고 있는지 그 카드를 열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말을 번복할 수도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라서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간다면 전제가 그렇습니다. 간다면 경제 성장률은 1.2%포인트 떨어지고 소비자 물가는 1.1%포인트 올라간다. 따라서 연말에 소비자 물가는 3.6%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준이 도와줄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연준이 도와줄까? 제가 안 도와준다 그랬죠. 안 도와줄 걸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미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 전쟁 모드, 충돌 모드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미국 조야에 안 시끄러운 데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모든 것을 다 해집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이대로 간다면 202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저는 상원, 하원 모두가 다 민주당이 다수당 의석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남은 임기 2년 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미 의회를 통해야지만 통상교섭, 외교력, 군사력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백악관도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것이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미 의회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징후 같은 정책으로 동맹 외교라든지 모든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지럽게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급락하는 순간에 202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상원, 하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레임덕이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미 연준도 결코 도와줄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내년 5월까지 파월 의장이 독립된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실업률이 경제학자들이 4.3에서 4.7로 올려버렸고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경기 침체 확률 65%로 상향 조정했고 커츠가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한번 잃은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건 너무 쉬운 말이고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글쎄요. 이 말이 귀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베센트 장관이나 해싯 경제자문위원이나 스티븐 마이란이나 관세 정책을 통해서 미국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절대 명제, 다시 말해서 미국의 패권은 21세기에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절대 명제는 많은 미국의 조야의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석학들은 동맹을 새롭게 정의해서 기술을 나누어주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미국이 만들어 가야 될 새로운 모델이지
이들에게 기술을 가져와라, 내부로 가져와라, 뭐 생산을 제조 강국으로서 미국을 만들겠다는 식의 개념은, 즉 중국과 제조 강국으로서의 대결을 한판 벌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싸움의 승패를 결정지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아직까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그렇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경제입니다. It's economy stupid. 클린턴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인플레이션을 실감하게 되고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이 줄게 되면 아마 그들도 자기 부정에 부정은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미국이 판을 놓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놓고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20세기에서 21세기로의 세기적 후세기 문명사회, 후세기 산업사회로의 진입에 어떤 방향으로 판을 놓는가를 봤을 때 미국은 과연 중국과 대결하려고 하는 판을 놓느냐 아니면 협력하려고 하는 판을 놓느냐를 놓고 봤을 때 저는 후자로 가야 되는데 전자로 가고 있다. 더군다나 20세기 동안 노력해서 만들었던 그 수많은 동맹국들을 다 떨어버리고 장애물, 방해물이다 이거죠. 다 속였지 않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렇지만 중국이 지금 어떻게 대응하죠? 할리우드 영화 개봉수 줄이겠다? 이런 거 나가죠. 들어보셨죠? 다시 말하면 미국이 무역 수지에서 상품 수지에서는 적자지만 서비스 수지에서는 엄청난 흑자를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 사회과학 정도에서 경제학의 수지 개념만 제대로 이해한 친구들이 있다 해도 당장 거꾸로 질문이 나와요. 왜 무역 수지 안에 상품 수지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서비스 수지, 영화 개봉, 뭐 금융 서비스, 건설 투자, 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이야기는 왜 안 해요? 그거는 우리나라만 놓고 봐도 보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조차도 제 말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떤 말을 했냐 그러면 아니 미국이 무역 수지에서 그렇게 가져가도 자본 수지에서는 얼마나 돈을 많이 가져가냐. 대한민국이 뭐죠? ATM 머신이라면서요. 이번에도 외국인들이 매도 치고 하면서 주가를 푹 떨어뜨리고 다시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들어왔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돈이 얼만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대륙의 실수라고 하듯이 미국의 실수인 것이 분명하다. 개인적으로 호불호를 떠나서 한 국가의 리더가 아니라 한 글로벌의 주요 리더로서 미국의 역할에 너무 그 마이크로 어그레시브한 정책들을 가지고서 동맹국들을 흐트러 버렸다. 마이크로 인클루시브한 정책으로, 그러니까 마이크로 어그레시브라고 하는 것은 막 인종차별, 뭐 차별, 다 차별, 무역수지, 무역흑자, 차별, 나쁜 놈, 속이는 사람 이런 식으로 차별을 내가 다 떨궈냈지만 사실은 마이크로 인클루전 이렇게 서로 보담는 그런 정책을 펼쳤는 게 옳았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주식시장의 볼러틸리티는 즐기십시오. 이거는 싸움은 언젠가는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뭐 피를 흘리든 말든 다시 말씀드리면 피가 흘리면 흘리는 대로 죽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시면 될 거고 왜?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지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중국의 자본이 미국의 자본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인 게 분명합니다. 왜? 중국도 동맹국을 보담지 않지 않습니까?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자본시장의 질서, 또 제조업 시장의 질서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은 소비국, 중국은 생산국, 요 프레임 딱 두 개는 넣어놔서 볼 수 있거든요. 소비와 생산을 하는데 뭐 때문에 소비를 할 수 있느냐? 기축통화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금도 담보로 필요치 않고 단지 채권만이 중요한 담보가 되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과 한국과 독일과 프랑스가 만약에 채권에 대한 지위를 인정을 해준다면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어느 날 누군가 한번 깃발을 드는 순간에 이 미국이라고 하는 제국은 일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미국 정치인들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그 고집과 아집이 어느 정도 설득을 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레셔널하지는 않은 사람이잖아요. 합리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의 볼러틸리티를 만들 겁니다. 그렇지만 종국적으로는 전쟁은 언젠가는 휴전을 해야 되고 종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끝은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가 무너진다. 아빠 부자라고 책을 썼던 일본 그 투자자의 말처럼 금과 비트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은 점점점 갈수록 더 중요해진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지만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의 흐름은 당분간 상당히 많은 파도를, 큰 파도, 낮은 파도를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려고 하다 보면 손실을 많이 보실 수 있다. 투자적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사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의 턱밑같이 쫓아온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거는 대한민국에 상당히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느 분을 어제도 한 유명한 교수님을 저녁을 먹으면서 자분하게 설명을 드렸더니 다 인정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한국 경제는 끝났다. 이 나라는 소비 경제도 아니고 생산 경제도 아니고 다툼이고 정치 이데올로기의 경쟁이고 잘은 모르겠지만 철학자가 탄생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정치 사상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정치 사상도 너무 단순하고 심플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뭐죠? 싸우지 말고 우리 통합하자. 이 말이 너무나 쉬운 말인데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은 경제, 문화에서 특히 문화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지금 문화적으로 뛰어나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골프면 골프, 피겨스케이팅이면 피겨스케이팅, 뭐 피아노면 피아노, 노래면 노래, 문화면에서는 대한민국의 뭐 김치, 라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상품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가보면 제가 압니다. 그로서리에 그 상품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이용하지 못하잖아요. 왜죠? 얘 때문에. 그러면 이 경제라는 애는 잘 가고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학과 기술은 적어도 10년입니다. 첨단은 30년 동안 꾸준하게 투자해 와야 됩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없더라. 그러면 이 나라 경제는 사실은 볼장 없는 겁니다. 한국 경제를 미워해서 싫어해서 이런 말씀 드린다고 또 댓글 달지 마세요. 한국 떠나라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하십시오. 절박감이 없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과학기술 측면에서도 절박감이 없고 이건 누가 없느냐? 국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투자는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 그 다음에 미국 주식 미국 채권 정도지 그 외에 할 수 있는 투자의 종목은 많이 없어요.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관세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국세의 의미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내에서 내는 건 우리나라 국세예요. 지방세, 국세의 개념이에요. 이게 많고 적고 낮고 높고 하는 개념이 부가가치세가 높고 낮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국가의 조세정책, 세정정책을 세우는 것이고 이거를 관리하는 데가 기획재정부라는 곳이고 그 기획재정부가 재정의 역사가 대한민국은 1973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몇 73년부터인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53년도 휴전이 끝나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슈퍼 301조 원조 물자를 줬단 말이에요. 56년부터 2억 달러. 근데 그 2억 달러는 그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30불, 60불 하던 때에 2억 달러면 대한민국 재정이 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세가 필요 없었다. 세금을 어떻게 걷어들여요? 시스템도 없는데. 그 시스템이 생겨난 게 73년입니다. 71년도에 그런 원조가 끊기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도 경제 발전을 했고.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의 재정 역사는 73년부터다 생각하시면 이제 몇 년 지났죠? 50년 정도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건강국민연금 1988년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얼마 지났죠? 이제 40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 정도 짧은 역사 안에 대한민국이 급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나눠 갖고 분배하고 하는 과정이
효율적이었을까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경제를 공부하시고 국민들을 설득을 하시고 통계를 대시고 자료를 내셔서 공부하셔서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상선약수, 물과 같이 살아보는 게 어떨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Live like water. 그죠? 물처럼 살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